눈물은 기생생물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몸이 만들어낸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모든 숙주들의 몸 안에서는 기생생물과의 끝없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나비 아프대. 나비 아파요. 너무 아파요. 현장 실습이 한창인 자연생태 학습장.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나비다. 아빠 다리가 몇 개예요? 4개 맞죠? 아이들이 눈을 못 떼는 또 하나의 주인공. 어떤 나비들은 애벌레 시절에도 별난 모습을 하고 있다. 아이들 눈에는 애벌레의 독특한 무늬가 어떻게 보일까? 여기 빨간색 있죠? 이건 뭘까요? 눈. 눈. 근데 먹지도 않으려고. 오. 애벌레 입장에선 성공.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과 달리 뱀의 눈을 닮은 애벌레의 특이한 무늬는 진짜 눈이 아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 생물학과의 마사 바이스 교수는 나비 전문가다. 그녀는 오랫동안 곤충들의 지능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마사 박사에 의하면 몇몇 애벌레의 가짜 눈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랜 진화의 결과다. This caterpillar has, when we have a chance to look at the caterpillar, you'll see that it has big fake eyes. It has, if it sticks its head out of its leaf shelter, you'll see big yellow eyes that look like a big, maybe to an approaching wasp or something, they might look like something that could eat it. So that would be an example of a visual defense that this guy has evolved to try and scare off predators or parasitoids. 뱀 눈의 종류도 가지가지. 천적의 눈엔 뱀 눈으로 보일진 몰라도 인간의 눈엔 화려한 장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짜 뱀 눈보다 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한 애벌레들도 있다. 마사 교수는 몇 년 전 연구실 근처에서 우연히 한 나비 애벌레의 독특한 행동을 발견했다. The caterpillars have a special structure on their rear end that's called an anal fork or an anal comb, and it gets caught under a little band of muscular tissue, and then the caterpillars pump up the blood pressure in the end of their abdomen until the blood pressure builds so high the fork or the anal comb releases and the frass pellet goes flying through the air very fast, more than a meter a second. 마사 교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애벌레가 세운 최고의 기록은 자기 몸 길이의 40배였다. 사람으로 치면 키 170cm인 사람이 자기 대변을 70m나 날려보낸 셈이다. 개? 4개. 4개 맞아요. 더듬이 몇 개? 물론 배설물을 날려보내는 이유는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뿔도 없고 발톱도 없으며 행동도 느린 애벌레로서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다.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무늬들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 쉬지 않고 진화해온 나비의 생존 기록이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몸속 어딘가에 자기만의 최적의 생존 전략을 숨기고 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어울려 사는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생존 비법이 필요하다. 굵고 강한 뿔을 키우고 날쌔고 빠른 다리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에게 속도는 곧 생명이다.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차별화된 몸의 형태로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도 했다. 무조건 덩치와 몸무게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커다란 덩치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것만큼 확실한 방어 무기는 없다. 천적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생명체는 나름의 방식으로 대비했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그 중에는 특이하게 두꺼운 철갑 속에 피신하는 방법을 개발한 종도 있다. 바로 인간이다. 그렇다면 저 동물의 경우는 어떨까? 현란한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흑백의 줄무늬도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There are many theories about the stripes, and it could be that each of the theories contributes a little bit. So one theory is predators find it more difficult when initially they're chasing a herd of zebras. And it could be that tsetse fly and other flies that annoy the zebra.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드넓은 마라 세렝게티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자연의 섭리대로 매일같이 사륙이 벌어진다. 한 생명의 죽음은 다른 생명의 시작으로 이어져 죽음 한편에선 또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야생동물은 맹수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다. 평범해 보이는 동물들의 행동도 알고 보면 그 시작은 작은 기생충 때문인 경우가 많다. Wanyama wanaweza kujikwaruza, kupandana na kukula madawa ndio zitoe uchafu kwa mwili. namna hiyo. 수시로 진흙을 바르거나 아예 물속에 몸을 담그는 일은 피부 위의 기생충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쉬지 않고 꼬리를 흔들어대는 것은 파리나 모기 같은 매개곤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원숭이들이 동료의 털을 깨끗이 관리해주는 일은 이들의 사회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그루밍도 이나 벼룩 같은 체외 기생충을 쫓기 위한 조치다. 기생충은 포식자와 피식자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야생동물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기생충은 과연 무엇일까? 수많은 기생충이 야생동물의 삶을 위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트리파노소마라는 기생충이다. 트리파노소마는 동물에게 나가나병을, 사람에게는 수면병을 일으킨다. 채채파리에 의해 옮겨지는 나가나병과 수면병은 채채파리 활동지역인 사하라 이남에 주로 나타난다. 우기가 되면 채채파리의 활동은 극성스러워지고 트리파노소마 감염증인 동물들의 나가나병도 늘어난다. 해마다 벌어지는 야생동물들의 대이동은 한편으로는 기생충을 피하기 위한 숙주들의 피난 행렬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원에는 트리파노소마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특별한 동물이 하나 있다. 바로 얼룩말이다. Is you catch a fly or a mosquito that's just recently fed, and then you can analyze what kind of blood is actually in that insect. Zebras are related to equines. They're part of a group of animals that are actually very susceptible to trypanosomiasis and can
give the disease to them. But you very rarely find that in nature. 얼룩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트리파노소마에 감염되지 않는 것일까? 흰색과 검은색의 현란한 줄무늬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채채벨트란 말이 있다. 트리파노소마의 매개곤충인 채채파리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채채벨트에 속해 있는 우간다의 한 마을. (62세의) 에사쿠 씨는 몇 년 전 수면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수면병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진 체력은 돌아오지 않았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Odaoto gineno obar gineno tongo yen. Ang poda winyo gineno egura kuno tiele ton piera de. Kingamo gineno kwanyo kilipi. 영국 리버풀 열대의학대학원의 알바로 세라노 박사는 수면병과 채채파리의 권위자이다. 수면병 연구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채채파리를 잡는 일이고 그 다음은 파리의 장 속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Sleeping sickness. And there is one major reason for this is that when we get the parasite in our blood, they take out all our glucose, our sugar in blood. And what happens when we feel like our glucose level has dropped, we feel weak, we feel sleepy. The disease has another stage, and the parasite can invade our central nervous system. As a result, it causes many neurological conditions like dementia, loss of balance, insomnia, etc. So this is a very rather unpleasant condition, and when it goes into the second phase of the disease, when it affects our brain, then it's likely to be fatal. 수면병은 이름처럼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병이 아니다. 이 병의 문제 중 하나는 매개곤충인 채채파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채채라는 영문 이름은 보츠와나 원주민의 말로 소를 죽이는 파리라는 뜻이다. 겉보기엔 다른 파리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들은 어떤 먹이도 먹지 않고 오직 피만 먹는 흡혈곤충이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 파리는 17일이 지난 후부터 출산을 시작한다. 이들은 2달 정도의 생애 동안 4마리의 새끼만을 낳는다. 알들은 자궁 속에서 부화하여 애벌레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 나오자마자 땅속으로 들어간 애벌레는 번데기 상태로 3주에서 10주를 지낸 후 드디어 파리로 우화한다. 채채파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피를 제공하는 동물들이 많다. 성충이 된 채채파리는 트리파노소마 감염 숙주와 미감염 숙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 채채파리가 길고 뾰족한 주둥이를 수직으로 피부에 꽂는다. 드디어 채채파리의 만찬이 시작된다.
채채파리의 침을 통해 숙주의 몸으로 들어온 트리파노소마는 혈액 속에서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이때 숙주의 면역체계가 이들을 파괴하지만 트리파노소마는 2, 3일에 한 번씩 표면 단백질을 바꿔가며 면역계의 공격을 따돌린다. 트리파노소마는 숙주의 척수로 들어가 각 장기로 침투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채파리가 숙주의 피를 빨 때 재빨리 파리로 넘어가 새로운 생활사를 이어간다. 자, 여기서 다시 얼룩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여러 동물과 사람이 채채파리에 물려 나가나병이나 수면병을 앓는데 유독 얼룩말만큼은 제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얼룩말은 어떻게 채채파리의 공격에서 무사한 걸까? 영국의 동물학자 제프리 보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그 비밀의 답은 바로 얼룩말의 줄무늬에 있다. Jeff built an object that looked a lot like a zebra and realized that very few tsetse flies came to it. Compared to whether it was completely black or completely white, the striped one got fewer flies to come. 동료인 가브리엘라 깁슨 박사는 줄무늬의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So the next time I went back to the field, I added my version of his experiment, which was to use striped targets, but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flies are moving through the bush as they're flying along in a very horizontal way. The striking outcome was that a horizontally oriented target, striped target, got virtually no flies, in fact less than you would expect from the odor being there. When they're flying past horizontal stripes, they don't detect a strong stimulus, whereas when they're flying past near vertical stripes, they pick up a stimulus. So it's similar for us if we're driving in a car. 다시 채채파리의 시각을 상상해보자. 대부분의 가로수들은 세로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우리가 이들을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로로 누워있는 울타리를 계속 볼 때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시각적 자극이 별로 크지 않다. 가설이 맞는다면 얼룩말은 채채파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얼룩을 만들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줄무늬의 방향까지 정교하게 진화한 셈이다. 얼룩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아프리카에 들어왔다. 그래서 트리파노소마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채채파리가 만연한 지역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하지만 얼룩말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멋진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기생충과의 경쟁에서 한판승을 만들어낸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있을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학 칼럼니스트인 칼 짐머는 기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Really, it's just anything that is living closely with another species and is benefiting at a cost to that other species. So I think that when you think about parasites that way, a whole lot of things in nature are parasites. It started out probably like bacteria are today, tiny little cells, but you had lots of branches evolving
like a tree growing branches, and each of those branches was a different lineage producing different species. And so in one branch you might have fungi that produce mushrooms and other things. In another branch you would have plants, trees and flowers. In another branch you have animals. So you have all these branches, and in many of those branches parasites evolved. So if you look at just about any parasite, it probably has a free-living ancestor long, long ago. The surprising thing is that this happens so many times and so many new species of parasites evolve that most species on Earth are parasites. So I would say that parasites are the successful form of life on Earth. 기생충은 가장 성공적인 생물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이 세상 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기생충과 얼마 안 되는 숙주들의 관계는 너무 일방적인 것은 아닐까? About parasites called the Red Queen hypothesis, and it was developed in the 1970s by a biologist named William Hamilton. And he came up with this idea that parasites and their hosts are in a race. So the parasites are trying to infect their host and reproduce in their host. And the host has all these defenses. They have an immune system that kills off parasites. And so the parasite is constantly evolving and evolving a way to get around those defenses. So the parasite gets around those defenses and makes its host sick, and the host evolves new defenses so that the parasite can't make it sick, and they go like this, and they're in this constant race. 붉은 여왕은 루이스 캐롤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체스판 위의 말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둘 간의 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끝없는 달리기. 붉은 여왕의 세상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 그것은 기생충과 숙주가 공존하는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종 중 상당수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열대지방에 몰려있다. 그만큼 그 속에 기생하는 기생충도 많다는 이야기다. 파나마의 바로 콜로라도 섬에서는 숙주와 기생충 간의 다양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숲속의 무법자 군대개미는 가는 곳마다 주변을 초토화시키기로 악명이 높다. 이들은 에키톤 브루첼리라는 종의 개미로 떼지어 다니며 집단 사냥을 하는 습성 때문에 군대개미라고 불리운다. 열대 밀림의 밤, 조용한 지상에는 군대개미들의 소리 없는 행군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들의 행군 주변을 지나던 곤충은 10중8구 횡액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주위를 휩쓸고 지나간다. 하지만 저 위쪽은 사정이 다르다. 군대개미 덕에 불로소득을 얻는 이들도 있다. This has created an entire group of complex and interesting interactions between species at these ant swarms, with butterflies that come to forage on the rich nitrogen that's from the bird droppings, all the way down to flies that parasitize the arthropods that are trying to escape from the ants or the ants themselves. And so the birds will just sit and perch and just grab these arthropods as they're escaping from the ants. They completely depend on the army ants to provide or flush up their food for them.
그런데 먹이를 가로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미의 몸을 타가소로 이용하는 기생충도 있다. 그것은 입군개미 행렬을 위해서 날아다니며 공격하는 기생파리들이다. 기생파리들에게 입군개미는 대가 없이 그들의 알을 키워주고 돌봐주는 고마운 보모다. 그 개미는 이제 몸이 딱딱한 외골격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 파리가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취약한 곳이 목 부위입니다. 목 뒷부분. 이거 나르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요 틈새에 얇은 그 피부,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죠. 그러면 이제 그 알이 이제 안에서 부화하고 나중에는 입군개미 몸에서 이제 파리의 구더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입군개미 행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씩 남의 짐 위에 올라타 무임승차를 하는 녀석들이 보인다. 근면과 성실의 상징인 개미 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과 달리 이 녀석들이 하는 일이라곤 잎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뿐이다. 나뭇잎이 흔들거리면 마치 나뭇잎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게, 아니 이파리를 끊어가지고 지금 무거워서 이걸 끌고 가는데 그 위에 올라타 갖고 가는 놈들이 있었어요. 이파리에 앉아있는 이 서너 마리의 입군개미들이 허공을 향해서 이게 그냥 괜히 춤추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그 입군개미의 목을 공격하는 기생파리를 쫓기 위해서 그 위에 서서 있더라는 겁니다. 입군개미와 기생파리의 관계에서 보듯이 기생충은 숙주생물의 사회구조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또 언제나 일방적인 것도 아니다. 이제 더 나무 위쪽을 보자. 쇳불처럼 크고 단단한 가시 때문에 쇳불 아카시아로 불리우는 이 나무에는 오래된 입주민이 살고 있다. 속이 빈 쇳불 아카시아의 가시는 수도모맥스 개미의 보금자리다. 개미 연구가인 댄 젠슨 교수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 There we go. See, there's the larvae inside. Oh. Inside of these individual thorns. And there is one queen ant. And she will be in a big thorn like that one right there. And then she produces eggs, and the worker ants carry the eggs out to the individual thorns. So these individual thorns have the larvae inside of them. 여왕개미는 속이 빈 가시에 알을 낳고 유충들을 보살핀다. 이들이 자라면서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왕국이 만들어진다. 쇳불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에 살고 있는 수도모맥스 개미의 숫자는 수만 마리에 이른다. 나무가 개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쇳불 아카시아는 이들에게 편안한 집과 함께 맛있는 식사까지 제공한다. The ants are fed from these small nectaries at the base of the leaf.
right there, they produce sugar, large quantities of sugar. One plant like this one in one day can produce a teaspoon of syrup, sugar water. 수도머맥스 개미의 주식은 쇳불 아카시아가 제공하는 달콤한 수액이지만 매일 이것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다. 때로는 아카시아로부터 지방과 단백질도 제공받는다. 잎 가장자리에는 벨트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다. 덕분에 수도머맥스 개미들은 곤충을 잡으러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 사냥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집 주변을 지키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쇳불 아카시아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퍼주기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물론 아니다. 개미는 쇳불 아카시아를 다른 해충으로부터 지킨다. 일종의 경찰 역할이다. Their ancestors were predators. They run around and catch insects. But these do not catch insects anymore. What they do is grab the insect, kill it, and drop it. They've changed from being hunters to being policemen. And all they do is protect the tree. All acacias have nectar glands on the leaves, but the ant acacia has much bigger ones. And the food bodies on the tips of the leaves are evolved entirely as food for the ants. So both the tree has changed, evolved, and the ants have changed, evolved. 쇳불 아카시아 나무와 수도머맥스 개미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면 공진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숙주와 기생충 간의 진화 경쟁은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끝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루어진다. 가장 차원 높은 대응법이란 결국 상호 간의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었을까? 또 다른 방법으로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를 추적한 학자가 있었다. 1980년대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빌 해밀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요한 이론 하나를 전개했다. 그의 이론은 기생충이 생물의 진화에서 해낸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생충이 성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가설이다. 그는 가상의 인공생명 개체군을 만들어 일부는 유성생식, 즉 섹스로, 또 일부는 무성생식, 즉 분열로 증식하게 만들었다. 죽음은 무작위로 일어나도록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유성생식군은 무성생식군의 엄청난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생명체가 진화해온 지구는 컴퓨터 속처럼 안락한 공간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저항 유전자인 기생충을 투입시켰다. 그러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생이라는 생활 방식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에게 엄청난 그 위험 요소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게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전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도전에서 이겨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나온 게 결국은 섹스라는 게 아닌가. 기생생물로부터 완벽하게 몰살당하지 않기 위해서 암수가 서로 유전자를 섞으면서 어느 정도는 죽어나가지만 어느 정도는 또 살아남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오늘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많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냐.
속도와 양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생충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숙주는 성이라는 신무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 좀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 숙주는 더 까다롭고 정교하게 성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 같은 것들이다. 기생충으로 인한 성의 발생을 주장했던 빌 해밀턴은 주크와 공동으로 낸 논문에서 배우자 선택서를 제기했다. 쥐는 짝짓기를 할 때 그 냄새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컷 같은 경우 쥐의 그 소변에 있는 이 페로몬의 농도를 가지고 이제 짝짓기 선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감염된 경우 이제 페로몬의 그 미묘한 변화가 있고 암컷이 그걸 알아채는 거죠, 본능적으로. 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왜 대부분의 생물은 암수가 있을까? 왜 남녀는 끝없이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은 기생충과의 투쟁 과정에서 얻어낸 전리품이다. 하지만 성도 완벽한 방어 전략은 아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 수비벽을 뚫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기생생물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숙주가 개발한 최후의 무기가 있다. 바로 면역이다. 면역이란 생체 내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 면역과 그리고 외부의 침입자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런 적응 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천 면역은 감염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면역 체계를 말한다. 피부나 코털, 눈물, 침, 모유나 백혈구 등이 그 요소다. 선천 면역계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작용해서 침입자를 제거한다. 그래서 주로 피부나 피부 바로 아래 같은 노출 부위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선천 면역에 비해 적응 면역계의 활동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적응 면역계는 우리 몸에 침입한 특정 병원체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침입자인 항원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 싸우는 것이다. 두 면역 기능은 서로 보완하면서 기생생물로부터 우리의 몸을 방어한다. 이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선천 면역 물질인 눈물과 침, 모유를 준비했다. 나머지 하나는 아무것도 안 섞인 증류수다. 여기에 포도알균을 넣어 24시간 배양했다. 이제 이 시료들을 무균 처리된 배지에 발라보자. 체액에 정말 살균력이 있다면 이미 균이 죽어버린 3가지 시료를 바른 배지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증류수를 바른 배지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침과 눈물에는 리소자임이 존재하는데, 리소자임은 세포벽의 성분인 펩티도글리칸을 분해함으로써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유에는 락토페린 등의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있어서 세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증류수에는 이러한 면역 물질들이 없어서 세균들이 증식을 많이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기생충을 맞아 싸우고 결국 이들을 물리쳐내는 모습의 축소판이다. 침이나 눈물, 그 모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성분들이 외부의 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면역 체계에서부터 복잡한 면역 체계까지 우리 인류는 외부의 기생충에 대한 면역 체계를 유지 발전시켜가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외모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성을 개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했다. 이제 숙주의 마지막 무기를 만나볼 차례다. 우간다의 토로로 지역 아브리 마을의 평범한 가정집. 몰려다니며 공을 차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이 집의 형제들이다. 7살 아나도 열심히 공을 쫓아보지만 다른 형제들처럼 오래 뛰어다닐 수는 없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 때문이다. 아나는 심각한 빈혈 환자다. Yani, kau disingkan kah? Kau ditiada? Imiyo gotonyo bedo e maber. Lelo mani tempa bedo maber to doko chuo nyaka ndela die kama doko neno racha swa. So nyo doko fusi ngawa doko gi wacho obi doko kono ni kiber. 겸상적혈구 빈혈증. 아나가 앓고 있는 선천성 유전병이다. 이 병은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지만 약한 체력과 더딘 성장으로 생활에 불편을 준다. 환자들은 보통 30살이 넘기 전에 사망하기가 쉽다. 아나가 사는 아브리 마을엔 개인 수도 시설이 없다. 공동 펌프장의 물로 먹고 씻고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주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달려들어 물을 길어 나르는 게 이 일이다. 아나도 예외 없이 매일같이 물을 길어 나른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인 아나에게는 무척이나 고된 일이다. 알고 보면 이 지역에는 아나 같은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적지 않다. 나공게라 헬스케어 센터에는 겸상적혈구 빈혈증 특별 클리닉이 개설되어 있다. Sickle cell is a simple mutation in your hemoglobin, which causes your red cells to become underneath. When you look at the microscope, we can show you one, to become and look like a sickle cell. The result for a person with sickle cell without malaria is that they have some reduced ability to carry oxygen. But the benefit for those individuals who have sickle cell who live in malaria is that the malaria parasite cannot grow inside the red cell with sickle. It does not grow very well at all. And therefore they do not suffer the same levels of disease and death as people who have normal hemoglobin. 겸상이라는 말은 낫 모양이라는 소리다. 낫 모양으로 구부러진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와는 달리 좁은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거나 한 곳에 뭉쳐져 피의 흐름을 방해한다. 결국에는 혈관이 막히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혈관 조직이 괴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겸상적혈구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 때문이다.
부모 양쪽에서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은 환자가 되고 한쪽에서만 받으면 보인자가 된다. In a heterozygous form, the Plasmodium falciparum or any Plasmodium is very difficult. It reproduces very inefficiently, and in a homozygous form, it cannot replicate at all. It is hemoglobin S in homozygous is not good. It causes sickness to the human, but then it's a balance, defending from the malaria parasite or becoming partially sick. 실제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겸상적혈구 빈혈증 발생 지역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말라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특별한 유전형이 주로 선택되어 왔다는 이야기다. 겸상적혈구 빈혈증과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더피식 혈액형이 바로 그것이다. 흔히 하는 ABO식 혈액형 구분 외에 더피 항원의 존재 여부로 혈액형을 나누는 더피식 혈액형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더피 혈액형 양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Duffy blood group is important for one species of malaria parasite, Plasmodium vivax, which you have in Korea, to invade the red cell. And so the vivax parasite uses Duffy to get inside your red blood cell. In Africa, most of the people are Duffy negative, so they do not have this Duffy, and we have no Plasmodium vivax in Africa.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숙주가 어떤 질병이나 기생생물의 저항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유전적 선택이라 부른다.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유전적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증거가 발견된다. We have other examples of these genetic types, which are perhaps more common in Southeast Asia, which are thalassemia, and there is something called glucose 6-phosphate dehydrogenase, which is another very common, what we call a genetic difference between these populations. 진화는 나 혼자만의 달리기가 아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 같은 유전적 돌연변이는 말라리아와의 전쟁 중에 이루어진 차악의 선택이었다. 며칠 만에 죽게 되는 말라리아보다는 건강하진 못해도 몇십 년 더 살 수 있는 빈혈이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었을 테니까.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타협적으로 숙주는 기생생물과의 진화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